왜 스피치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 스피치 수준이 고객의 수준을 결정하고 수입의 수준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이 스피치 수준이 우리 인간관계 수준을 결정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아마 나랑 좀 비슷한 수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나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의 수준하고 인간관계 수준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말하는 수준과 고객의 말하는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고객의 수준도 그 말하는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뜻이죠. 자, VIP 고객이냐 일반적인 고객이냐 이 차이도 바로 이제 말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되는데 결국 VIP 고객이면 수입의 수준이 올라가겠죠. 근데 일반적인 고객이면 수입의 수준이 좀 떨어지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스피치를 잘하는 것이 직업의 최고 위치에 오르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5분간 청중들 앞에 서 있는 것이 1년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스피치를 못하는 사람은 1대1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은 1대1이 아니라 1대100,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사람은 1대 10만 명, 100만 명, 그 이상의 그 시청자들 대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수를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2배, 3배가 아니라 수천 배, 또 수십만 배, 또 그게 수백만 배의 그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 5분간 청중들 앞에 설 수 있는 그 힘이 1년간 고시원에 앉아가지고 시험 준비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어느 공대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보면요.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에 15%만이 기술력에 달려있고 나머지 85%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따라 많이 좌우될 것이다. 또 이제 이런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능력이라는 건 뭐냐? 능력이라는 것은 자, 기술 능력 곱하기, 기술 곱하기 또는 지식 곱하기, 지식과 기술 곱하기 소통 능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곱하기 소통 이꼴 나의 능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내가 기술과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소통 능력이 없다면은 능력은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기술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면은 능력도 그만큼 향상된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소통, 스피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의 목표에 집중하라 이걸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스피치의 목표에 집중하라. 자, 이거는 우리 이사님이 먼저 한번 읽어주실까요? 본질은 듣는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일이다. 내 스피치가 끝나면 누군가가 청중에게 이 연설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앞으로 생각이나 행동은 어떻게 바뀔 예정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하는가? 서두에서 불러 맺는 말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말한 모든 내용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것들로 채워 있어야 한다. 자, 스피치는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세일즈에서 제품을 설명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 강의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것이고, 자,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어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목표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치의 목표가 내 온몸 세포를 채우고 있을 때 그때 스피치에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이 목표보다는 실수하면 안 되는데 긴장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말을 잘하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스피치나 강의는 하나의 수단이고 스피치 강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하나의 목표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수단이 아니라 목표죠. 목표에 집중하느냐 수단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스피치나 강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수단에 집중하다 보면은 더 긴장되고 더 떨리고 더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자, 목표에 집중을 하면은 강한 열정을 갖게 되죠. 열정이 크면은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려움이 크면은 또 열정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준비된 열정이 청중의 영혼을 훔친다. 여기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그 열정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준비를 하고 또 스피치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보면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죠? 인수지에점이라고 나와 있죠? 인수지에점의 이 N은 뭐뭐 안에란 뜻이고요. THUS, thus라는 이 단어는 신이란 뜻이에요. 신. IASM, 이 IASM은 다른 말로 하면 I am sold myself. 나 자신한테 판매한다. 이런 뜻인데,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먼저 강의할 내용을 충분히 팔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강의할 내용을 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충분히 집중하고 몰입을 해서 그 강의 내용에 충분히 심취해야 된다는 거죠. 심취. 충분히 강의 내용에 심취를 해버리면은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신이 들어온다. 즉 신들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신들린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잘하게 되죠. 자, 이 신들린 상태가 된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기독교의 전도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사. 이 전도사들은 뭐 성경 말씀이라든지 어떤 믿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먼저 판매를 하게 되죠. 믿음에 빠진다는 거죠. 강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 성경 내용에 대해서도 뭐 강하게 어떤 준비를 하거나 강하게 또 공부를 해가지고 내용에 심취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지하철을 나가거나 길거리에 나가거나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이미 그 말하는 내용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당이 그 신내림을 받을 때 작두 위에 춤을 추는 경우, 작두 위에 춤을 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본인 그 몸 안에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들린 상태가 되니까 작두가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들린 상태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른다. 자, 신들린 상태가 되면은 쪽팔림을 모른다. 쪽팔림. 즉 부끄러움을 모른다. 자, 신들린 상태가 되면은 그냥 내면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외면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은 신들린 상태가 되어 있죠. 모든 전도사들, 모든 교회 목사들, 설교 잘하는 목사들 신들린 상태가 되어 있죠. 뭐 무당들, 뭐 점쟁이, 뭐 거의 뭐 신들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강의를 하건 점을 보건 구슬 하건 설교를 하건 전도를 하건 이렇게 이제 두려움을 모르고 쪽팔림을 모르고 거의 몰입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피치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것도 결국 몰입, 목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신들린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연설가들이나 위대한 강연가들이나 위대한 스피치 전문가들을 연구해 보면은 전부 이분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스피치의 목표에 신들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북 전쟁을 종식시킨다라는 그 목표에 신들린 상태가 됐고요. 자,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을 철폐한다라는 그 목표에 신들린 상태가 되어 있었죠. 우리나라의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은 뭐 어떤 박정희 독재 정권을 타도한다, 이런 데 신들린 상태가 되었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든다, 뭐 이런 어떤 목표.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 합중국을 통합시킨다, 뭐 이런 하나같이 신들린 듯한 그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신들린 상태가 되면 누구나 스피치를 잘하고 강의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 자체를 좋아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 자체를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막 나누고 싶어 해야 돼요. 뭐 그게 주제가 건강이건 뭐 부동산이건 뭐 요가건
뭐 제가 하는 NLP건 뭐든지 좋아요. 어쨌든 자기가 심취되어 있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것들 누구한테 나누고 싶고 가르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강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청중을 좋아해야 된다. 즉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하는 게 아주 쉬워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강의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강사들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가장 강의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반쯤은 자고 있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이다. 옛날에 이제 우리 김옥원 한의사가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예요. 아, 자기가 그 어떤 경찰서에 강의를 나갔는데 이 경찰서의 그 순경들, 뭐 경찰들이 거의 3분의 2가 다 자고 있더라는 거죠. 전혀 강의에 반응이 없더라는 거죠. 이 반응 없는 3분의 2가 자고 있는 그 무대 위에서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본인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예처럼 어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즉 반응이 없는, 나한테 호응이 없는, 나도 어떤 이 마음이 가지 않는 이런 대상에게 강의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 타겟을 잘 정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고 싶은가? 내가 좋아하는 강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 대상이 청소년들인가? 뭐 가정주부들인가? 또는 뭐 회사원들인가? 또는 뭐 은퇴한 사람들인가? 어르신들인가? 또는 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인가? 뭐 자기 개발을 원하는 분들인가? 이런 대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강의 대상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고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라면은 강의에 대한 열정 그냥 따라오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가르치려는 과목이 미치도록 좋아야 된다. 이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열정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심취하는 과목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미치도록 빠져드는 그런 전문 분야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미국의 그 명강사들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요. 명강사는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니까 강의를 아주 잘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그 강사의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 아마 10만 명은 넘겠죠. 10만 명은. 자, 이분들이 다 전문가냐? 전문가가 아니라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에서 어쩌면은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옛날에 제가 이제 초기에 강사 교육을 할 때 이제 교육에 참가한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떤 분야를 강의하면 될까요? 제가 어떤 분야를 강의하면 될까요? 어떤 주제를 강의하면 될까요? 어떤 내용을 강의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자,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전문 분야가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즉 전문 분야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자, 열정을 갖는,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는 그 분야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당연히 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선 미치도록 좋아하는 그 전문 분야를 찾는 것이 강의를 하는 것보다 더 우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 정말 어떤 분야에 빠져드는가, 이런 걸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세요. 전문가. 자, 전문가가 되면 강의하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명강사 되려면 가르치는 일 자체를 좋아해야 되고, 강의 대상을 좋아해야 되고, 또 내가 가르치는 그 과목, 이 전문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님은 이미 뭐 명강사니까 뭐 그런 전문 분야를 다 갖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명강사의 사명 쓰는 서를 한번 넘겨보시죠. 자, 요거는 이사님이 지금 바로 한번 써보실 수 있을까요? 이미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 목표 선언서까지 오늘 나가도록 목표 선언서 한번 보시죠. 왜 당신은 명강사에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합니까? 그 확실한 이유를 적어봅시다. 나는 뭐뭐란 이유로 명강사에 도전한다.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그것도 적어봅시다. 나는 언제까지 어떤 수준의 강의를 하겠다. 이것도 한번 써보실까요?